까지 한 번 중간에 잠깐 쉬는 걸로 해서 짧게 쉬는 걸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자, 제 얼굴도 보이시죠? 예. 하여튼 이제 좀 힘드시고 좀 이제 오후 시간 되면 나른하신데 파이팅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파이팅 그랬지만은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파이팅 하는 거 되게 이해를 못 한다 그러죠. 아시나요? 예. 제가 옛날에 외국인 무슨 뭐 단체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 주먹 치면서 파이팅! 파이팅 하니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문화죠. 뭐 우리는 근데 그랬더니 걔네들은 갸우뚱갸우뚱 하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파이팅은 싸울 때 쓰는 싸우자 이런 거라서 니네는 맨날 싸우려고 덤비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우리식대로 파이팅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게 하나의 문화로 이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뭐 지화자 뭐 하는 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3주차 3강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바로 테마는 무엇인가 테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테마 중에서 컨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컨셉을 지금 계속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거를 조금 보시면서 이제 좀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6차 산업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지역이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처음에 여기는 선생님, 예, 화면이 예. 지금 이중으로 보여요. 이중으로요? 잠시만요. 네. 아, 이제 제대로 보이네요. 예. 아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얼굴을 보려고 해서 좀 만졌더니, 예. 자, 선생님 얼굴을 그냥 상상을 하면서, 예.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처럼 상상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을을 갔더니요,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세 개의 마을을 공동으로 이제, 그러니까 세 장소를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컨셉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컨셉을 정하기 전에 건물을 다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일이. 그래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컨설팅을 하러 갔기 때문에 공간이 세 개로 떨어져 있어서 컨셉을 정하기가 공간이 세 개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자원 가치도 다르다는 얘기고요. 이미 건물을 지어놨다는 얘기는 순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 거죠. 이제 제 수업을 어느 정도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대충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대충이 아니죠. 많이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마을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될 정도의 먼 거리를 이동해 있습니다. 물론 관내고 같은 골짜기에 있긴 합니다만은 엄연히 법정 행정리로는 덕촌, 대원, 이제 태봉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컨셉을 맞췄느냐. 저희들이 가본 결과는 태봉리라는 동네는 산 쪽에 붙어 있는 곳이어서 산자락의 중심에서 이제 있는 곳이고요. 대원리는 저수지를 끼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저수지. 그리고 덕촌리라는 곳은 이제 뭐죠? 들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갖고 있는 마을 특징이 한 곳은 호수, 한 곳은 산, 한 곳은 들녘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형적인 특징을 컨셉으로 하자. 즉,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을 컨셉으로 하고 그 자연자원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들판은 논, 산은 임산자원, 호수는 경관자원 요 세 가지를 컨셉으로 해서 합쳐보자라는 뜻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을 이름이 뭐 태자리라는 약간 이상한 이름이었는데 왜 태자리라고 이름을 졌냐 했더니 여기가 이제 그 옛날 임금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태실, 태를 묻었던 곳이어서 이제 태자리라고 이제 이름을 졌는데 그 태자리라고 이름을 전 것이 실제로 사업에는 큰 도움이 안 되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을 이름이나 농장 이름이 컨셉을 바로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랬는데 태자리라고 하면은 태와 관련되어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역사적인 사실이나 인문학적인 사실은 되지만은 현재 마을 사업, 복숭아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는 뭐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그냥 마을 사업과 이름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름을 그냥 바꾸는 게 아니죠. 컨셉을 갖고 바꾼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을 이제 산호야라고 다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을 중심으로 하고 하는 마을, 그다음에 호수를 끼고 있는 마을, 논들을 갖고 있는 마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산과 들을 품은 호반 체험 마을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정하고 산호야 마을로 세 개의 독립되어 있는 마을의 특징을 자연적인 특징을 컨셉으로 갖고 와서 산호야 마을이라고 이름을 다시 명명을 했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자리라고 이름 붙였던 애초에 무엇일까라고 애매했던 또는 이 마을 사업과 내용적으로는 관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내용이나 프로그램 쪽에서는 공통 요소를 갖지 못하는 태자리라는 마을보다는 산과 호수와 들판이라는 좀 명료한 단어가 컨셉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좀 사업에 대한 구체성을 주는 쪽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컨셉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산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호수를 주변으로 한 체험,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이 세 가지가 이 사업에 각각 떨어져 있는 독립공간의 마을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조금 억지스러운 면도 있죠. 왜냐하면 사업을 세 군데로 나눠서 한다 자체가 조금 애초부터 쉽지 않은 발상인데 어쨌든 뭐 그건 저한테 주어진 숙제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산호야라는 이름을 였습니다. 뭐 어떤 분은 호산야는 어떠냐, 뭐 야호산은 어떠냐, 야산은 어떠냐라고 뭐 조합의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산호야라고 하는 것은 산호라는 것은 많이 좀 익숙해 있는 것들이 하고요. 또 야라는 거는 또 부르는 호칭이죠. 그래서 야 친구야 또는 뭐 아무개야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흔히 입에 좀 많이 어울린 또 이렇게 들어봄직한 쪽으로 해서 어감을 살리자 해서 이제 산호야라고 했고요. 무슨 뭐 혹시라도 무슨 이게 뭐 야호산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무슨 뭐 팔공산이나 또는 뭐 우리 저기 어디죠? 뭐 그 철원에 있는 근처의 산 명성산 이런 것처럼 산 이름처럼 보여질까봐 그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산호야라는 걸로 해서 이제 이름을 정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해에 이제 칠곡군이라는 곳에서 이제 각산이라는 동네를 갔습니다. 이 동네도 처음에는 조금 이제 재미난 게 이미 갔더니 마을 컨셉이 정해져 있어요. 컨셉이 정해져 있는데 궁금한 이야기라는 이야기로 이제 컨셉이 궁금하다. 궁금하다는 건 뭐죠? 모호하지만 알고 싶은 또는 기대감을 주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궁금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마을을 가는데 하나도 궁금한 게 없어. 궁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름을 줬냐 했더니 그냥 말이 주는 뭐 단어가 주는 묘한 거를 공무원 선생님이 좋아해서 궁금한 마을 이렇게 이름을 줬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러고 나서 이제 막상 사업이 시작되니까 도대체 궁금하다는 건 뭐며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뭐예요? 방법을 몰라서 이제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궁금하다는 거는 마을 이름이나 내용은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구체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궁금하다는 것을 집궁자와 그 다음에 황금을 상징하는 쇠금자를 넣습니다. 여기서 쇠금은 이제 우리 말하는 금붙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짐작하시는 뭐죠? 이 궁이라는 것은 임금과 관련되어 있는 집입니다. 집궁자지만 일반 서민들이 쓰는 집궁자, 서민들은 집궁자 쓰지 않죠. 재라든지 각이라든지 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쓰고 궁궐을 가리킬 때는 이제 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한눈에 봤을 때 궁궐에 해당되는 집과 그 다음에
금붙이로 되는 귀한 보석, 금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를 궁금한 마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조사했더니 이 마을이 이 궁이라는 집궁자라는 얘기가 나온 이 근거는 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좀 궁과 관련된 요소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궁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라는 부분들 중에서 금은 뭐 쇠붙이가 나는 광산이 있는 마을은 아닌데요. 은행나무가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무려 1000년. 그래서 이 1000년 은행나무가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은행나무를 상징하는 색깔은 바로 이제 황금빛, 노란색이죠. 그래서 집궁자와 황금색 은행나무, 1000년 은행나무를 상징하는 이 마을의 대표 자연물을 테마화시켜서 궁금한 마을, 즉 임금이 살던 궁중의 문화를 음식으로 느껴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은행나무의 황금빛을 느껴볼 수 있는 그걸 모티브로 한 사업 계획을 궁금한 이야기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궁이라는 컨셉에 맞게 프로그램은 궁중 간식과 궁중 떡볶이, 그 간장 떡볶이라고 하나요? 궁중 떡볶이, 그리고 부각, 그리고 커피라 그랬는데 커피가 옛날에 이제 구한말에서는 갑이라 그랬죠. 갑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갑이. 혹시 도슥사기가 뭔지 아나요? 도슥사기? 골동반? 조치? 처음 들어보시는 거 있죠? 지금 도슥사기라든지 골동반, 조치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아니죠. 바로 궁궐 음식 용어입니다. 궁궐 음식. 도슥이라는 거는 야외로 나가는 도시락을 의미하는 거고요. 골동반은 그 궁중에서 하는 그 전골 요리 같은 거를 이제 그 골동반이라는 이제 그 음식 도구를 가리키는 거기에 담아낸 음식을 골동반이라고 했고요. 조치는 쉽게 말하면 국입니다. 국을 다르게 부르는 말을 조치라 그랬습니다. 조치. 뭐 우리 뭐 미역국 이렇게 뭐 김치국 하듯이요. 그 국을 조치라고 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음식 문화를 내는 걸 한쪽에 컨셉을 잡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빛 상징하는 농산물, 참외, 키위, 은행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금이라고 묶어내서 컨셉을 다시 정리를 한 거죠. 애초에 궁금한 이야기라는 컨셉을 이미 숙제를 받은 걸 가지고 다시 프로그램과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6차 산업에서 이 금을 상징하는 가장 큰 핵심 사업은 참기름과 기름을 짜는 사업이었습니다. 가공산업. 그래서 할머니들이, 노인층에 계신 분들이 큰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단순한 기계를 활용해서 기름을 짜는 것들을 상품화한다는 측면에서 이 금이 우리가 뭐 기름을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굳이 말하면 노란색에 좀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궁금하다는 단어를 상징화시키고 컨셉으로 거꾸로 묶어내서 이 마을을 궁금한 마을로 다시 이렇게 재탄생을 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마을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특화시켜서 프로그램과 시설 계획을 계속 확장해 간다면 그것이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금함으로 가득한 숲마을 또는 숲마을, 체험마을, 숲체험마을로 이 마을을 다시 재정리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컨설팅을 끝나고 나면은 컨설팅을 하기 전에 컨설팅을 주제를 정해주고 컨설턴트한테 내용을 받는 게 맞는 건데 보면은 이렇게 뭘 정해주고 거꾸로 맞춰달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씩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럴 땐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거꾸로 좀 맞추는, 더 깊어지기 전에 맞추는 과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품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품 계획. 자, 이게 뭐냐면 컨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까 프로그램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프로그램이 나오는 얘기는 이따가 다시 4강 시간에 좀 할 거고요. 당신이 말이야 나한테 그랬잖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먼저고 나중에 시설이라며. 그런데 얘기하기 편의상 원래 순서는 그렇게 맞습니다만은 강의 흐름상 제가 지금 체험에 관한 부분들은
따로 별도로 긴 시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뒤로 미루고 물품 계획, 농장의 시설 물품 계획에 관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먼 얘기예요. 지금 이건 나한테 궁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이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그 소프트웨어에 따르는 프로그램적인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한 시설이 뒷받침될 때 이 물품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요. 또 하나 사업비를 소진할 수 있는 가장 큰 덩어리가 시설물과 물품 계획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놓칠 수 없는 그런 고민의 영역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설물이라는 건요, 작게 보면은 소소한 물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체험 도구와 물건이고요. 크게 보면은 체험관 또는 뭐 체험 시설, 뭐 체험 공간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다 물품, 시설물 물품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품 계획은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구, 물품 또는 소품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험 물품이다라고 말을 쓰기도 하고요. 교육 농장으로 가면은 교보제라는 말을 씁니다. 교육 과정에 보완이 되는 재료들, 교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교보제 하면 뭐 생각합니까? 선생님이 그러시죠. 야, 내일은 자연 시간이니까 물체 주머니 각각 하나씩 갖고 와. 또는 내일은 팔절지 종이 10장 가지고 와. 하면은 그때 말한 물체 주머니나 팔절지는 뭡니까? 선생님이 의도하시는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교육을 위한 보조 교재가 바로 교보제가 되는 거고요. 그걸 체험으로 갖고 오면 뭐라고 표현만 달리지? 체험 물품, 체험 용품, 체험 소품 이런 말로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책자, 가이드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소품류에 관한 것들, 종이로 인쇄화되어 있는 그런 소품류도 간혹가다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갔다 온 농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뭐 그 건물을 제대로 된 체험관 건물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천막류를 이용한 가건물은 아니고 천막류를 이용한 야외 체험 공간도 만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스럽게 생각해 보시면서 체험관을 짓기 전에 또는 본격화하기 전에 이런 중간 단계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농촌 관광에서 예산이 많지 않거나 뭐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또는 뭐 농지법상의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 때문에 번듯한 건물을 못 짓게 되면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우스의 농장 체험관을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니 좀 많죠. 사실 교육농장 중이나 일반 체험농장의 상당수는 하우스를 체험관으로 쓰는 곳이 뭐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체험관 또는 체험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유행이 되는 치유 농업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소품류 좀 감성적이라나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 무척이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험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제 소품류를 만드는데, 자, 보시면 이 사진에 나오는 거하고 이 사진에 나오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단순한 식당 건물인데 이건 뭐죠? 뭔가 특색 있는 건물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이것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표현하는 거죠. 제가 한번 막걸리집을 갔습니다. 체인점인데요. 막걸리집 체인점을 갔는데 물론 보통 막걸리는 어디에 담겨져 나오나요? 막걸리는 어디에 담겨져야 제맛이냐? 딱 하면은 양은 주전자예요. 막걸리를 말입니다. 이 스탠 주전자에 담으면 뭔가 맛이 안 나. 옛날 맛이. 그래서 이 양은 주전자, 그 황금빛 양은 주전자에 막걸리를 담아오죠. 예.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양은 주전자가 매끈하면 안 돼. 그래서 막걸리집 체인점을 가면은 그 좋은 양은 주전자를 벽에다가 갖다 밑 때려가지고 뭐죠? 쭈글통 우글통 해가지고서 일부러 찌그러뜨려서 거다 담아갖고 와. 예. 그게 막걸리의 맛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한 말로
막걸리를 이렇게 휘저을 때 젓가락 내비두고 뭘로 젓습니까? 저은 다음에 또 마지막은 뭘로 해요? 이거 한단 말이죠. 그게 그거를 아우르는 하나의 이제 정체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잘 환경적으로 만들어내면 사람들은 뭐죠? 흥미롭고 집중력 있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뭐죠? 아웃테리어, 농장의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선을 집중시키고 체험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뭐죠? 환경적인 요인과 집중력을 심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의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거. 사실 이 부분들은 저 뒤에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될 체험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환경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죠? 바로 아웃테리어, 바깥을 어떻게 꾸미느냐의 문제가 컨셉을 구현하는 거에 상당수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간판, 사인물, 안내판 뭐 이런 것들이 그 농장 환경 조성에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뭐 농장에서 체험과 관련돼서 이렇게 뭔가 시설물을 바꾸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좀 이쁘장하게 꾸미는 거죠. 지저분한 걸 가리는 거. 예. 자, 사진을 보시면 이거 문제가 크게 없죠. 뭐죠? 조립식 판넬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요것을 흔히 사이딩이라 그러죠. 예, 좀 사이딩으로 벽면을 좀 이렇게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좀 괜찮아 보이고 조금 더 불편한 요소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아웃테리어 법칙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효과에 관한 거고요. 자, 밑에 사진 한번 보시죠. 이거 흔히 뭐라 그럽니까? 정식 용어로는 암컷박스라고 하는데 우리 세간에서는 뭐라 합니까? 사람이 다니는데 토끼굴이라 그래요. 예, 토끼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끼가 땅을 파고 다니는데 습성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어느 마을을 갔더니 이 토끼굴이 딱 체험관 한가운데 있어요. 당연히 보기가 싫죠. 누가 콘크리트 보러 오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런데 벽화 같은 거를 통해서 그 콘크리트를 좀 이렇게 상세하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진이 조금 작습니다만은 바로 풍속화 그림에 준하는 그런 건물로, 이 시설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저는 뭐 전국의 체험마을들 벽화를 많이 보지만, 요 정도 그림 수준이라면 이건 뭐 작품 수준이에요. 예. 마치 옛날에 달력 그림을 보는 것 같은, 풍속화 달력 그림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이게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가 옛날 과거에 한양으로 가는 선비들이 지나다녔던 길목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벽화의 그림 주제가 한양으로 과거로 보러 가서 금이 환영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어서 벽화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던 이 토끼굴이 나중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여기를 사진을 찍는 필수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농장 공간을 조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건물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환경 얘기를 먼저 말씀드려서 조금 착각하실까봐 말씀드린 건데 이 모든 것은 프로그램이 먼저 결정된 다음에 기본 시설 외에 프로그램적인 공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왕이면 다홍치마 건물을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기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경치가 아니라 운치를 줄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자, 뭐 이거 보시면 창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창을 동그랗게 하거나 네모나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집 모양으로 만들어서 한 번 더 쳐다보게 만든다든가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농장은 기능성 이렇게 연료를 절감한다든가 기능성에 충실한 농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인테리어 전략. 바깥에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체험 공급체 중에서 안도 꾸며야 되죠. 비바람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것들, 흥미를 끌 수 있는 것들, 또는 뭐죠? 뭔가 해보고 싶다. 야, 저거 해보고 싶어! 라는 욕망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죠?
이 공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또는 구체적인 행동. 거기 너무 좋았어. 거기 가봐야 돼. 거기 사진 찍어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 너무너무 멋있지 않니? 구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끌어내면 더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음식점이나 체인점을 가게 되면 일반적인 식당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뭐예요? 그렇죠. 통일된 디자인과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죠. 왜냐? 그 본사에서 그것을 엄청 신경 써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뭐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실내 디자인 개념을 집어넣은 게 인테리어죠. 그래서 똑같은 공간과 사무실도 인테리어를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가 있죠. 예. 우리가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도 사가지고 그냥 타고 다녀도 문제가 없지만 차 안에다가 뭐 블랙박스도 달고 선바이저도 달고 썬팅도 하고 뭐 달고 이렇게 꾸미고 또는 뭐 젊은 분들은 뭐 인형도 매달고 앞에다가 뭐도 달고 하면서 뭐죠? 차가 좀 더 예, 다른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것도 인테리어의 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농장 환경을 꾸미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컨셉의 얘기를 하다가 환경 쪽으로 간 이유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컨셉이 명확하게 잡히면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의 한 축이 잡히고요. 그 프로그램이 잡히게 되면 어떤 시설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매치가 된다, 연계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차원에서 지금 컨셉을 수업하다가 이게 왜 나오나 하는 게 아니라 컨셉에서 가지를 뼈친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물건들, 이런 소품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수 있고요. 예, 뭐 이런 물건들을 파는 장소들은 요즘에 엄청나게 많죠. 오픈마켓이라고 그러나요? 인터넷을 뒤지면 요즘엔 별의별 물건들을 다 파는 이런 물건도 있을까라고 딱 치면 있어. 하여튼 별의별 거. 뭐 요 최근에 선생님들 이런 물건도 만드나 하는데 뭐 사보신 경험들 있죠. 예. 우리 뭐 아시는 분은 그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다 사가지고 예, 곧 얼마 안 가서 다 버리시는 시골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뭐 몽키 스패너 하나로 해결하는 거 사가지고 좋다 그러시는데 얼마 안 가더니 창고에 던져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거죠. 자, 이 교보제에 관한 부분들은 교육농장 성격에 좀 관련되는 거라 이건 여기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소품류와 모든 것들은 다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들은 컨셉과 꼭지점을 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농촌 관광이 좀 시작된 뒤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 농장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앞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구조, 농장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가장 많이 고민하지만 그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 농장의 구조는 프로그램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즉, 프로그램을 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 바로 시설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수영을 하고 싶어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산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숲속길이나 무슨 들판, 하천 부지에 뭐가 있어야 돼. 한여울길 이런 것처럼. 그러면 농장을 어떻게 꾸미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것을 결정짓는 게 누구다? 컨셉이라고. 자,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컨셉은 어떻게 정하느냐? 컨셉은 뭡니까? 내 농장, 내 주변에 있는 자원의 공통 요소 중에서 뽑아내서 경쟁력 있는 요소로 구성을 하는 것이 컨셉입니다. 그래서 컨셉을 찾는 것은 바로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컨셉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자원에 관한 문제로 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꼭대기에 자원이 있고요. 그것을 컨셉으로 만드는 거. 그 컨셉이 결정이 되면 프로그램 계획과 시설 계획이 나오고요. 그것을 진행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강화까지도 나온다고 했죠. 세 갈래로. 그러면 그렇게 짜서 농촌관광의 공급체를 만들면 어떤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는 겁니다. 그냥 사업비 5천만 원 있으니까 뭐 만들고가 아니라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가시면 뭡니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뭐죠? 흔들리지 않고 최종적으로 불독, 내가 가고자 하는 우리 농장의 색깔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철원군의 농촌관광 그 농장으로서의 경쟁력, 더 나아가면 강원도, 더 나아가면 예, 전국 단위에서 이름을 낼 수 있는 거기 그런 농장이 있대라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이 요만큼이었다면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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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죠? 규모가 커지고 그 규모를 뒷받침하는 전적인 얼개 구조가 바로 뭡니까? 컨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컨셉이 명확하지 않으면 뭐죠? 커질수록 이것저것 찍어 바릅니다. 찍어 바르.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나중에 애초에 뭐 하시려는 거였어요? 했더니 아이 모르겠네. 뭘 여기저기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여기 가서 쳐다보고 저기 가서 쳐다본 걸 갖다가 하나하나 했더니 뭐예요? 뒤죽박죽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농장들이 사업을 좀 잘하네 하는 농장들이 뭡니까? 한 5년 후에 가면은 대부분 다 혼혈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전체적인 골격은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뒤섞여 있는 것은 결국 오래지 않아서 농촌관광 공급체로서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쉬셨다가 이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고민한 것은 컨셉에서 나온 프로그램만 지금 안 했죠? 그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들을 좀 깁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좀 뒤에 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 즉 체험이라는 부분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기획하고 구성해야 되는지. 농촌 체험 관광 교육에서 체험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굳이 말한다면 5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것만 잘하시면 50점은 확보가 될 정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그 방법론을 익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에는 이제 5시까지 수업이니까요. 길게는 안 쉬고 딱 10분만 쉬신 후에 이제 저희 과정, 전반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중반으로 넘어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체험 개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딱 10분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